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 올해 58살의 간호조무사입니다. 시골 병원의 하얀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의 안부를 묻던 그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남편 윤태식과 함께 꾸려온 작은 집, 저녁이면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나누던 소소한 행복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인,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 오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의사였던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가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게 되었죠. 처음 몇 달은 감사했습니다. 지붕 아래 몸을 맡길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정희야, 이 서류 정리 좀 해. 병원 장부도 체크하고. 또 틀렸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 집안 살림부터 병원 행정 업무까지 모든 것이 제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차가운 질책이 쏟아졌고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남편 잃은 여자가 어디 가서 살겠어. 여기서 조용히 지내는 게 최선이야.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망인이라는 낙인 보호가 필요한 약한 존재라는 편견이 저를 더욱 작게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유품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시아버지의 그늘 아래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정희라는 이름 대신 원장님 며느리, 불쌍한 과부라는 호칭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진료를 보는 동안 저는 병원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진료 기록과 수입 내역을 대조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죠. 이상하네. 손끝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맞춰보는데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진료비는 15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수입 장부에는 10만 원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실수했나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며칠 더 꼼꼼히 살펴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이 낸 진료비와 장부에 기록된 금액 사이에 계속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들이나 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 밤늦게까지 장부를 뒤적였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장부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을 때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환자 진료비와 수입 기록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혹시 제가 놓친 게. 헛소리 말어. 내가 계산을 제대로 못하는 거겠지. 괜한 의심하지 말고 시킨 일만 해. 시아버지는 차갑게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순간 당황스러운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시아버지 말이 맞을까? 하지만 수십 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쌓인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분명 이상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웃으며 환자들을 맞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피어올랐습니다. 병원 금고 앞을 지날 때마다 숨이 가빠졌고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사람인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진실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진료를 보고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경계하는 듯 했죠.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외부 회의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병원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어 불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랍 깊숙한 곳 먼지가 쌓인 낡은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물건이 손에 걸렸습니다. 검은색 USB 메모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왜 이런 곳에 숨겨져 있을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해보니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명을 보니 모두 날짜로 되어 있었고 최근 몇 달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병원 진료실 안쪽의 모습이었습니다. CCTV 기록이었죠. 시아버지가 환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장님 정말 급해요. 아이가 위험해서. 화면 속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특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응급 상황에는 추가 비용이 필요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더니 환자 보호자가 두꺼운 봉투를 꺼내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해당 날짜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환자의 진료비는 공식적으로는 일반적인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본 봉투 안의 돈은 분명 그보다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습니다.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절박한 환자들, 거액의 현금, 그리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아버지의 모습. 모든 것이 장부에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의 사람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자상한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저에게는 엄격하지만 가족인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의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뒷돈을 챙기는 탐욕스러운 모습.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이죠. USB를 꽉 쥔 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USB를 뽑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희야, 뭐 하고 있어?
시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 마주 앉아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USB를 발견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예리한 시선으로 저를 관찰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죠. 정희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USB 속 영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잠들 수 없는 날이 계속되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들인 윤태호에게 무언가 귀띔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형이었던 태호는 원래 저를 그리 반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형수 아버지께서 요즘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태호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었죠. 별일 없어요.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또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저뿐인데 오히려 제가 문제의 원인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김 간호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간호사님, 잠깐 얘기 좀.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직원들에게 요즘 정희가 좀 예민해져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저는 섬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시아버지의 편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동네에서 존경받아온 인물이었으니까요.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이웃 박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요즘 원장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던데 괜찮아요? 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였어요. 박부인의 말에서도 같은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시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식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가 되니 모든 것이 제 잘못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담고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USB 하나로 정말 무언가 바꿀 수 있을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묻히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 일이 터진 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하던 병원에 갑자기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수술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박철수 씨였습니다. 일주일 전 아내의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던 분이었죠. 그는 병원 로비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이라고 하시더니 지금 와서 150만 원을 내라고 하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침착하게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박 씨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 목을 조르시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겠어요. 병원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USB 영상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두꺼운 봉투를 받았던 그 가족 말입니다. 잠깐만요, 박 씨. 이건 오해입니다.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시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기 아닙니까? 응급실에서 급하다고 하시면서 돈을 미리 받아놓고 나중에 또 달라고 하시면 박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던 원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봐.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분께 장부를 보여드려. 우리 병원 회계는 정희가 맡고 있으니까.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우리 며느리가 장부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실수요? 이게 실수로 될 일입니까? 박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희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나 보네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여자 혼자서는 이런 일을 제대로 못하나 봐. 불쌍한 원장님,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어. 억울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저였지만 이 순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추가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USB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4시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USB를 꽉 쥔 채 시내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다. 변호사는 영상을 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게 충분한 증거가 된다면서도 상대의 반격이 거셀 것이라 경고했다. 예상대로였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시아버지는 집안을 뒤흔들었다. 그는 나를 향해 배은망덕하다며 소리쳤고 집에서 내쫓으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고개 숙이는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앉아 있었지만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화면 속에서 존경받던 의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환자 보호자에게 돈다발을 받아들고 환자 차트를 조작하며 심지어 나에게 허위 진단서를 지시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끝까지 음모라며 부정했지만 환하게 웃으며 돈을 챙기는 얼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묻자 시아버지는 나를 노려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와 동시에 무너져 내린 자아의 절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가까운 가족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지만 침묵이 더 큰 죄악을 키운다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말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너져 내렸다. 한때 존경받던 의사의 몰락이었다. 재판 이후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병원 문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었고 환자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다. 지역 신문은 그의 범죄를 연일 보도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홀로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이미 남편은 세상에 없었고 이제는 시아버지마저 무너졌다. 의지할 가족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때때로 악몽에 시달렸고 문득문득 후회의 생각이 밀려왔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았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신문 구석에서 작은 광고 하나를 보았다. 산골 마을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구한다는 글귀였다.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인터뷰 자리에서 보건소 소장은 내 손을 잡으며 말해주었다. 여기서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첫 출근 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 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솟구쳤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위로였다. 마을 사람들은 내 과거를 묻지 않았고 나는 그저 새로운 간호사로 받아들여졌다. 저녁 무렵 창밖으로 산그림해가 물드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만약 또다시 누군가의 탐욕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면 이번에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내 신념으로 살아간다.